소재동에 가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소재호에 얽힌 옛날 전설 한번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서 그 집을 짓고 생활을 했던 우암 송시열 선생을 한번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가양동 우암 사적공원으로 옮겨서 그 조선시대의 원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간정사를 직접 답사하고, 그 남간정사 속에 확인이 되는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옛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주변이 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적이니까 그 우암 선생의 생애를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집이 저 위에 있었어요. 저 위에. 여기 큰 길 건너면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우암 저 문집 송자대섬 보면은 소재가 여러 군데 나와요. 어디 갔다 소재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 소재로 돌아왔다. 쪽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소재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 80이 돼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 계셨냐고? 남간정사에 계셨어요. 이 남간정사는 우암이 80 넘어서 여기서 잠깐 생활을 하셨는데 그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중국의 명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나라 황제는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명나라를 대신해서 하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이 세상의 중심이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선의 중심이 여기다 생각을 한 거죠. 여기는 이 동춘당은 그 김호연제 어른의 관계로 따지면은 시증조부, 그러니까 김호연제 남편인 송요화 공의 증조부가 되는 분이 이 동춘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인현왕후의 외할아버지. 노끈이 있다고 누가 서산에 지는 해를 참아맬 수 있겠는가? 가는 세월 막을 수 있겠는가? 말이 기나 그리 절러 능히 다하지 못하니,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그리 짧아서 내가 다하지 못하니 오직 원컨대 내 아해는 또한 뇌력하라. 노력하고 노력하라. 이 시를 남겨놓고 2해가 채 못 돼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안에 많은 자료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한 10몇 년 전에 비로소 발굴이 돼가지고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김호연제 뭐 문학제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맞는 주제로 둘레산길 5구간을 소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둘레산길 5구간 그 구간에 해당되는 그 몇 개의 역사적인 유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과거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또 그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반추하고 그것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된 거죠. 우리가 인문학 하는데 이 강의도 기류의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인문학이 뭔지 인문학 그런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따분하고 그 다음에 좀 지겨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인문학과 연구해서 스토리텔링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뭔지 스토리텔링 인문학이 뭔지 이런 얘기 앞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하면은 고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고전이 뭔지 이 시대에 혹은 우리한테 고전이란 뭔지 하는 것을 또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고전문학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고전이 뭔지 좀 보고 전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기류의 인문학이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인문학입니다. 저도 대전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대전 시민인데 대전과 관련해서 인문학 혹은 우리와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작품 혹은 제가 기왕에 발표했던 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강연 원고해서 제가 한밭도서관에 보냈는데 아주 잘 활자를 많이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때로는 들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강의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담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이 국어 선생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선생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 인문학이 바로 여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담은 스토리텔링이다. 여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얼마나 구성지게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주변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인문학은 여담이다. 잡담이다. 라고 표현하고는 싶은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인문학은 여담이다. 주변에 자기의 경험을 섞어서 구성지게 이야기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인문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문학은 여담이다. 제가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 젊은 비평가의 비평서를 읽다가 정말 번쩍하는 그런 글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1번 인문학 정여울 젊은 비평가 이름이에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해서 수업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강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다. 이야기하는 능력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잡담이나 딴 얘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문학의 사건, 개념, 인물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토리텔링 인문학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좀 더 흥미롭게 인문학의 바다로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병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였다. 무엇이든 이야기로 전달하면 지식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이미지의 잔상이 오랫동안 각인된다.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그 모든 잡담들이 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담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날 줄 몰랐다. 수업 내용보다 이건 여담인데로 시작하는 선생님들의 잡담을 더 열심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잡담처럼 들리는 것이 야말로 흥미로운 강의의 기술이다. 그러기 위해 인문학의 개념, 인물,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 파일로 정리해 축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컨대 철학자들이 무슨 개념을 설명했는지를 무리하게 주입하기 이전에 그의 라이프 스토리는 어떤지, 연애사는 어땠는지, 그의 인생을 뒤흔든 기념비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시시콜콜 이야기해 준다면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타인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 인문학. 말을 바꾸면 여담의 인문학. 그것이야말로 인문학의 컨텐츠를 더욱 흥미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들께서도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들려주신 여담 몇 가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도 여담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인문학의 고전. 고전 그러면은 옛날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따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나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은 아마도 따분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2학기 들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경상북도 영주에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조지훈 시인의 처가 마을이었어요. 부인 김난희 여사가 집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조지훈 시인의 부인이 친정에서 좀 생활하고 이제 조지훈은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젊은 아내를 친정에 두고서 떠나야 하는 자기의 마음을 시로 남겨놨는데 그 시의 제목이 별리입니다. 별리. 무선마을에 시비가 있더군요. 그냥 마을이 아니었어요. 시비 하나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인물이 아니라 조지훈 같은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인문학의 마을이 되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민박을 하는데 저는 학생들은 이제 수련관에서 자고 민박의 주인이 70대 중반 되는 어른인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근데 저녁에 그 주인 어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한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고려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습니다. 그 정한숙 교수의 고가라고 하는 대표작입니다.
그 대표작의 배경이 무섬이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섬마을 가서 정말로 뜻밖의 수확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 조지훈의 향문이라고 하는 젊었을 적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전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엉터 거닐다 주워온 깨진 질그릇 하나. 닦고 고이 닦아 열오른 두 볼에 데워보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옛날에 건물이 있던 곳에 흙 파보면은 이런 기와 쪼가리나 사금파리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죠? 닦고 고이 닦아 열오른 두 볼에 데워보다. 아니, 주워가지고 그냥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닦아서 여기다 대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심.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물을 녹는 옛 향기라. 옛 향기가 있군요. 지랑아리에 곱게 그린 구름 무늬가 금시라도 하늘로 피어날 듯 아른하다. 구름 무늬, 운항문이겠죠. 운항문. 구름과 학. 눈 감고 날에 펴놓은 향그러운 마음에 먼 그 옛날 할아버지 흰 수염이 아주까리 등불에 비치어 자유롭다. 위에 옛 향기라 한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됐군요. 그렇죠? 아, 할아버지의 흰 수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에 놓고 이슬 받아 책상에 올리면 아유, 뭐 깨진 질그릇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 볼에다 대고 또 뭐 할아버지 무슨 흰 수염을 떠올리고 꽃밭에 놓고 이슬까지 받아서 이렇게 요란을 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 밤 내 베갯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그 밤 내 베갯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옛날을 봐도 내사 울지 않으련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요즘 강조하는 창의성이군요. 창의성.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한테 아주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죠. 그렇죠? 급고세심. 이 급자는 샘에서 물을 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물길어서 마음을 씻는다. 아, 멋있죠? 이거는 심신을 정갈하게 하는 그런 의미 이면에 또 하나는 위로의 의미도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전을 가까이 대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하고 저희 가족들을, 식구들을 데리고서 매운탕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냐면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이면은 그 동학 농민전쟁 벌어진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들판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정읍군의 동쪽은 완전히 산이에요. 보통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산외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더군요. 섬진강 상류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섬진강 시인이라고 하는 김용택이 고향이에요. 뭐 이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호수로 내려왔어요. 호수로 내려와서 혹시 그릇이나 그릇 쪼가리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쭉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진흙이에요. 걸어 다니다가 뭐가 하나 발에 툭 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기 쪼가리인가 하고 뭐 이상한 동그란 게 무슨 볼트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뭔가 하고
손으로 수습을 해보니까 옛날 엽전이에요. 옛날 엽전. 그래서 어이구야 이게 뭐냐 하고서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떼니까 떼지는데 5개가 다 떼져. 그러니까 상평통보입니다. 누가 이 엽전 5개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걸 고이고이 싸서 어디 사람 손 타지 않는 곳에 깊숙이 간직했을 텐데 어떡하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 주인은 이거 엽전 5냥 잃어버리고서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엽전 5개가 문제가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이 산골에서 살았을 어떤 안악의 모습이 내 눈에 잡히더군요. 조지훈 선생의 향문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런 게 고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 고전과다. 계속 여담입니다. 제가 다 수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칼럼이라고 하죠.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나가면은 생명력이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광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칼럼니스트,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었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칼럼집이 하나 없어요. 왜 안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전이에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칼럼은 생선과 같다. 생선. 하루만 지나면 선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군요. 그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 딴에는 제가 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내가 쓰는 칼럼이 조금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전공 지식을 소재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전공과 관계된 글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엮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칼럼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와 관련이 되는 옛날 우리 문학 작품, 등장인물, 그 다음에 작자, 사실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런 것 소재로 해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읽어도 조금의 생명력은 있더군요. 선도가 왕창 썩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청도설이라는 제목으로 길에서 듣고 길에서 짓거리다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에 또 수록된 글입니다. 낡고 오래된 판자 하나. 낡고 오래된 판자 하나. 그림에는 문외한인지라 가족들 손에 붙들려 함께 나선 휴일 오후의 미술관이 달가울 리 없었다. 골목길로 건들바람 지나가듯 한 바퀴 휙 둘러보고 난 다음 마지막 전시실을 들어가려는데 옆으로 공예품과 책자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아무래도 내게는 그쪽이 더 편할 것 같기에 현대미술 작품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서점은 좀 편하니까. 가게 벽면에는 작은 판자로 만든 선반이 하나 걸려 있었고 이렇게 하얀 벽인데 높이에 지붕이 이거보다 훨씬 높죠. 선반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선반이 나무로 만든. 그 위에는 몇 개의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선반이었다. 여러분들 댁에 선반 있습니까? 없죠?
옛날엔 다 선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있죠. 아파트. 선반 있어요? 보일러 두개 선반 있긴 했던데 방에. 레인들 나무 보일러 같은 레인들 방에. 방에는 없죠. 방에. 옛날 그랬어요. 있었지. 실로 오랜만에 보는 선반이었다. 기념품과 도록을 살펴보기 위해 한 번 보고는 눈길을 거뒀는데 선반의 그 판자가 다시 눈에 감기는 것이었다. 책을 넘기다가 보고 조각보를 만지다가 보고 막사발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보고 드디어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고개를 젖혀 찬찬히 살펴보았다. 미술관 가서 그런 전시실에는 안 들어가고 매점에 있는 선반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뭇결을 따라 패여 있는 목리 나뭇결 따라서 이렇게 그 재질의 강도가 다르니까 패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목리라고 하더군요. 목리가 이만저만 멋있는 게 아니었다. 오래된 나무 판자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느티나무 정도 되면은 더 멋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보다가 미술관을 나오고 말았지만 한번 빼앗긴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낡고 오래된 판자 하나 때문에 그날 이후 몇 차례나 더 미술관 그 가게를 기웃거려야 했다. 우연히 소반 하나 산 것이 계기가 되어 전통 목가구의 맛을 들였는데 제가 또 소반을 오래전에 하나 샀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목가구의 맛을 들였는데 나무 판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비상하게 마음에 꽂힐 줄은 몰랐다. 절에 가더라도 법당 뒤뜰부터 먼저 찾는 것이 내 이상한 취미이기는 했다. 그런데 그 별스러운 취미가 미술관에 가서까지 이런 식으로 발휘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 벌어졌죠. 그런데 그 월드컵 경기를 치렀던 서울 운동장이 상암 월드컵 구장입니다. 상암. 그때 월드컵 구경하러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상암 구장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상암 구장이 멋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뒤에 솟아있는 북한산을 보고 야 정말 메모드 도시에 저런 산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그런데 그 상암 올림픽 그 경기장도 그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름답다고. 그런데 그 경기장을 설계했던 사람이 건축가가 류춘수입니다. 류춘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류춘수. 한양대학 나온 분인데 저 설악산에 가면 한계령이라고 있어요? 한계령 휴게소 가보셨어요? 한계령 휴게소 건물을 설계한 분입니다. 그 벼랑에 새집처럼 휴게소를 만들었어요.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런데 그 류춘수 그분이 월드컵 경기장 개장하면서 신문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자기가 월드컵 경기장 설계를 맡고서 고민했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다가 자료 때문에 간 거겠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팍 스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찾아가지고 메모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메모가 방패연 소망을 띄운다. 소반 풍요를 담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붕이 방패연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그라운드는 소반의 형상으로. 그래서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소반을 사면서 가난한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제가 먼저 떠올렸는데 건축가는 역시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소반, 풍요를 담는다.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제가 집은 덕명동이고 학교는 용운동인데 끝에서 끝을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옛날 길 따라서 출근하고 옛날 길 따라서 퇴근해요. 저쪽 농수산 시장으로 해서 둔산동으로 해서 노원동으로 해서 집에 가면은 시간은 좀 빠르죠.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옛날 길 따라서 가면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보이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보이고 제가 늘 걸었던 길들이에요.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 길들입니다. 저한테 스토리가 있는 길이에요. 길 위에 인문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동네 빵집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대벌가의 젊은 여자들이 빵 가게를 하나씩 차려가지고 그 빵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런 그 소식이 신문에 나왔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도대체 재벌들은, 부자들은 남겨두는 게 없어요. 옷 시장은 이미 다 진출하지 않았어요? 재벌가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저도 여론을 한번 띄운다고 동네 빵집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글을 한번 신문에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봄 학기가 한창 지나갈 무렵, 이게 다 도청도설에 나오는 글입니다. 가까스로 도시로 나와 처음 뿌리를 내린 동네에는 마침 골목시장이 있었다. 골목 양편으로 어물전과 신발전과 옷가게 등이 이어져 있고 가게 앞에는 아주머니들이 들고 나온 푸성기를 차려놓고 손님들을 기다렸다. 점포도 몇 개 되지 않아 난전에 가까웠지만 저녁에는 찬거리를 장만하러 나온 안악들로 제법 붐비는 시장이었다. 놀이터가 없는 우리들은 장보는 사람들 사이로 골목시장을 쏘다니는 그것이 재미였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시장이 끝나는 지점에 간판도 못 내걸은 빵집이 하나 문을 열었다. 반들반들한 크림빵과 우툴두툴한 곰보빵. 그 집 빵을 별로 먹어볼 기회도 없었지만 왜? 사주질 않으니까. 못내 우리들을 설레게 한 것은 빵을 굽는 냄새였다. 오전 오후 하루에 2차례씩 골목을 따라 흘러다니던 그 기가 막힌 빵 냄새였다. 다 이런 어릴 적 기억 있으신가요? 한여름 밤이 되면 더위도 식힐 겸 중앙로로 밤 공기를 쐬러 나가는 날이 있었다. 해가 떨어지면 오가는 행인들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드물었던 시절, 가물거리는 가로등 아래서 도청 공보판에 걸린 사진 구경을 하는 일이 즐거움이었다. 커다란 사진 밑에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어 따라가며 읽는 재미도 쏠쏠했다. 흑백 사진들 사이로 간간히 걸려있는 컬러 사진은 현실감이 더해서 더욱 좋았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따로 있었다. 공보판 옆에 있는 승리당 빵집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예. 유리 진열대를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하얀 크림으로 뒤덮인 케이크 위에는 뾰족칩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병정들도 있었다. 눈으로 그렇게 빵 맛을 보는 것으로 한여름 밤의 산책이 끝나고는 했다. 옛날 기억을 반추하면서 인문학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 여담으로 버무려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탐방 원고가 있는데 이것은 일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둘레산길 5구간 요거는 제가 시민대학에서 한번 썼던 겁니다. 사진 몇 개 있는데
그 사진 넘기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오구간은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능선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등산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대전에 다시 와서 저희 직장이 요 오구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계족산까지 식장산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숨기고 싶도록 좋은 것이었어요. 자, 왜 좋으냐? 이게 딱 올라가서 계족산을 바라보고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대청호가 보입니다. 대전 같은 도시 바로 옆에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왼편으로 보면은 어디가 보이죠? 왼편.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장산의 식자가 밥식자입니다. 밥식자. 장자는 감출장자예요. 밥그릇이 감추어져 있는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식장산 멀리서 보면은 꼭 밥사발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홀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요만한 아들이 홀어머니 동양하는 밥을 그 손자가 매일 뺏어 먹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손자한테 자기 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안 되겠다. 어머니가 얘 때문에 맨날 굶으니까 여보, 우리는 나중에라도 자식을 또 낳을 수 있지 않소?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그걸로 끝인데. 여보, 자식을 산에다 버립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매장시키려고. 그 비행기로 막 파는데 뭐가 딸그락하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파봤더니 밥그릇이었어요. 여보, 아이를 파묻으려고 이렇게 땅을 팠는데 이게 묻어나왔어. 이게 뭔가 이상하니 우리 아이 파묻는 것은 미루고 이걸 가지고 집에 내려갑시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그릇이 담뱃재를 털어놓으면 얼마 있다가 담뱃재가 가득 차고, 쌀을 갖다 놓으면 얼마 있다가 쌀이 가득 차고, 엽전을 갖다 놓으면 얼마 있다가 엽전이 가득 차는 보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자한테 내리는 하늘의 선물이죠. 그렇죠? 삼국유사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손순매하라 그래서 어머니 잘 돌아가시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 부부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보물이니까 이걸 다시 묻혀있던 곳에 우리 갖다 파묻읍시다 해가지고 식장산에 다시 올라가서 파묻었다는 거죠. 지금 거기 있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어떤 얘기는 또 아들을 둬서 아들 형제가 됐는데 부모가 다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들 형제가 이 천하의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그만 싸우는 틈에 밥그릇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식장산으로 들어갔대요. 찾지 못하고 지금 묻혀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마지막에서는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어쨌든 식장산 전설은 다 밥그릇이 식장산에 들어있다. 이래서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생김새도 밥그릇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장사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육산입니다. 흙으로 된 산이에요. 흙으로 된 산은 사람들을 품어요. 돌로 된 산은 보기는 아름다운데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육산이 지리산이죠. 그렇죠? 지리산 자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도토리도 무지하게 많아요. 소백산, 육산입니다. 덕유산, 육산이에요. 식장산도 육산입니다. 송기수라고 하는 어른의 무덤입니다. 이 송기수 어른은 조선 한학 한문 4대가 한문을 아주 잘 썼던 4명의 인물 중에 하나인 상촌 신음 선생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상촌 신음이 10살 무렵에 한 해를 사이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개성유수였는데. 그래서 이 10살짜리 신음이 외갓집에서 컸습니다.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이 송기수 어른이 그 당시 조선에 널리 알려진 장서가였어요. 장서가. 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상촌은 외갓집에서 성장하면서 자기 외할아버지 서재에 파묻혀가지고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자, 대문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영의정까지 했죠. 그 외할아버지의 무덤입니다. 이 송기수 어른의 비문을 외손자인 상촌이 썼어요. 이제 김호연제 우리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김호연제 그 어른이 이 헌안서람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16세기고 김호연제는 17세기예요. 그런데 김호연제 시는 한 200편이 있는데 김호연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 하는 논란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헌안설원이 높게 평가가 됐고 김호연제는 아주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소재동 풍경입니다. 이런 집들이 즐비해요. 그렇죠? 토요일 날 가서 보면 알겠지만 호수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재호라고 하는 호수가 아까 식장산 전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 못지않은 유명한 전설을 이 소재호, 소재 방죽이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 이야기는 탐방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소재동 길 건너 언덕 위에 우암 송시열 선생의 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 고택이 있는 데까지 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우암 선생이 자기 집을 지어놓고 50대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소재하니까 제가 이거 내가 항주, 중국의 항주 여행을 했었는데 거기 서호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호에 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나라 때 백거이가 거기 책임자로 있을 때 범람을 막기 위해서 세웠다는 뚝이 있습니다. 그 뚝 이름이 백제입니다. 백거이가 세웠다 그래서. 또 하나는 송나라 때 소동파가 그쪽 책임자로 있었을 때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세운 뚝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세웠다 그래서 소재입니다. 이 소재도 그 소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항주의 서호에 있는 소재와 항주의 비례산에 있는 비례가 우암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송우암은 여기에다가 중국 남송시대의 수도였던 항주를 자기 나름대로 꾸미려고 하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데까지 우리의 상상이 미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탐방 가서 개족산 봉황정. 김호연제 시에 보면은 개족산을 개족으로도 나오고 발족자 쓰지 않고 개산이라고도 합니다. 닭개자 써가지고. 저 계룡산은 계룡이라고 하지 않고 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족산 꼭대기 봉황정이 있는데 언젠가 이 대전 지역 신문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투고를 했는데 계족산의 본래 이름이 봉황산이다. 일제 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봉황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격화시켜서 계족산이라 했다. 그래서 봉황산이라고 본래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한번 투고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 글을 봤는데 사실은 김호연제 시에도 계족산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닭발처럼 생긴 산이에요. 산줄기가 여러 개 있어서 닭발처럼. 그래서 계족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호, 남간정사, 김호연제 세 가지 아이템 가지고서 주마간산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못다한 설명은 우리 탐방 가서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